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가 지난 금요일에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상승한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소폭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금요일만 놓고 보면 그렇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미국 증시가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인플레이션, 연준의 본격적인 금리 인상, 이런 여러 가지 우려 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승했는데, 물론 시장 상승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은 있습니다만 지난주에는요, UBS에서 그럼 지금 주식 말고 다른 대안은 없다는 이 투자자들의 믿음이 시장 반등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한번 2.5%를 터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수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금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 보니까 소비자 금융 비중이 높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이런 금융주들이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에 고성장 기술주들은 금리 인상과 함께 다시 한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줌이 3.2%, 도큐사인인 3.9%, 이 정도 하락한 채 마감됐습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있었고요. 그렇다면 자세한 마감 분위기는 어땠는지 전체 앵커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날 시장은 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리스크 이 두 가지 이슈를 주목하면서 눈치 보기 장세를 펼쳤습니다. 장중에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던 다우지수 막판에 힘을 내주면서 그래도 0.4%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막판에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하면서 약보합 정도 수준의 거래를 마치는 하루였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미국 증시는 지난주까지 2주 연속으로 플러스권에서 마감을 짓게 됐고요. 특히나 S&P 500 지수가 이달 들어서 3.9%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말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에 떨어졌던 하락분을 모두 씻어내고도 남는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날 시장이 주목했던 재료들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목소리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은 시티그룹에서 의견이 나왔는데 올해 총 4차례의 빅스텝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4차례의 빅스텝이면 총 2%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되겠죠. 5월과 6월, 7월과 9월에 각각 0.5%포인트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도 6월과 7월에 빅스텝 가능성이 있다라고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에 힘이 실리다 보니까 국채 금리는 크게 올랐습니다. 10년물 금리가 이날 장중 한때 2.5%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마무리는 10bp가량 급등한 채 거래를 마쳤는데 2019년 5월 이후로는 처음으로 2.5%라는 숫자를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특히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 역시도 2.3%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10년물과 2년물 스프레드는 현재 0.2%포인트 안팎에서 0에 상당히 근접하게 움직이려는 아슬아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의 전조로 평가되는 국채금리 역전 현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 모든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시장은 올랐죠. 이렇게 시장이 오를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현재 주식을 대체할 만한 투자처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런 UBS 측의 해석도 전해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 장기화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역시 계속해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날은 유럽연합과 미국이 새롭게 손을 잡았다라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유럽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미국의 LNG, 액화 천연가스를 유럽연합이 추가로 공급받기로 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시장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대형 천연가스 기업들이 동반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 미국에서 가장 큰 천연가스 생산 기업들입니다. EQT 코퍼레이션 그리고 사우스웨스트 에너지 12% 그리고 16% 가까운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셰니엘 에너지, 미국의 탑 수출 기업에 해당합니다. 5%대의 강세, 마지막으로 텔루리안, 현재 LNG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관련주로 묶이면서 20%대의 급등세를 나타냈는데요. 저희가 잠시 후에 애프터마켓 시간 통해서 셰니엘 에너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 투자 의견 점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밖에 테마발
움직임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금융주들 상승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가 각각 1%대, 2%대의 상승권 움직임 나타냈고요. 기술주들은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반대로 여파를 받아갔습니다. 준비디오와 도큐사인이 3% 정도 떨어지면서 나스닥 지수에 부담을 가하는 모습이었고요. 대부분의 에너지 관련주들 이날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엑손모빌과 코노코필립스 2%대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전기차주들은 혼조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니콜라는 전기트럭 생산을 개시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전일 6% 급등에 이어서 이날도 5% 가까운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그랬던 반면에 리비아는 증권사의 목표가 하향 이슈로 인해서 크게 떨어졌습니다. 미즈호증권에서 이 전기차 업체들 간의 경쟁 심화로 인해서 리비안이 안 그래도 부품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움이 점점 더 심화할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가를 기존의 $100에서 $95로 하향 조정시켰고요. 그 여파로 리비안의 주가는 5%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기타 특징주들 하나씩 차트를 열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베스앤비욘드인데요. 이 행동주의 투자가 라이언 코헨의 투자 회사죠. RC 벤처스의 직원 3명이 즉각적으로 베드베스앤비욘드의 이사회에 합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뉴스에 따라서 2% 정도의 강세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다음으로 중국의 전기차 기업인 니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4분기 실적 결과를 공개한 이후에 크게 움직였습니다. 매출 비트를 달성하기는 했지만 가이던스를 약하게 자시한 데 따른 실망 매물이 강하게 출회하면서 9% 넘는 급락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다음으로 사이버 보안 기업인 포티넷 확인해 보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시켰습니다. 견조한 이익 성장세가 실적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지만 이미 이 부분이 주가에 반영됐다라는 평가를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전해주고 있고요. 포티넷의 주가는 0.9%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의 에어택시 스타트업인 조비 에이비에이션 확인해 보겠습니다. 쉽게 말해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개발 중인 그런 기업인데요. 견조한 실적을 공개해 줬습니다. 전년 동기에는 31센트의 주당 순손실을 기록했었는데 여기에 반해서 이번 분기 주당 1센트의 순이익을 공개했습니다. 더불어서 모건 스탠리에서 비중 확대 의견을 재확인시켜주면서 이날 투심이 강하게 살아났습니다. 12.2% 급등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금요일장에서 부각됐던 특징주들 모두 확인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 증시 일정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의 방향성이 단기적으로나마 위쪽으로 모멘텀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상승 흐름이 계속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번 주에 중요한 고용 데이터와 이 물가 지표 발표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변동성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주목해 보셔야 될 지표들은 제가 좌측에 정리를 해봤고요. 특히나 31일에 발표되는 2월 PCE 개인 소비 지출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만약에 예상보다 이 물가 데이터가 높게 나오게 될 경우 연준의 빅스텝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릴 수 있겠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우측에 예정되어 있는 연설 일정 통해서 이와 관련해서 또 어떤 발언들 나오는지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의 증시 일정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과 주말 사이에 미국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이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 오늘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가 키워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때가 왔다라는 키워드인데, 자, 팀장님, 때가 왔다. 어떤 때가 온 걸까요? 네, 드디어 주식 매수 타이밍이 왔다는 분석이 나와서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자체적인 지표를 추적을 하는데 2020년 3월 이후에 처음으로 매수 신호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자체 지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장을 좀 보면은 그 투자 심리가 악화될 대로 악화됐다. 그러니까 역발상 지표로 이제 살피는데 그런 부분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신호가 지난 2013년 후에 8차례 나왔다고 하거든요. 근데 시그널이 나온 후에 글로벌 증시가 12주간 평균적으로 8% 상승을 했다. 그리고 투자 등급 채권의 퍼포먼스를 아웃퍼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증시에 좀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 펀드 매니저 조사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역시 실시를 하죠. 여기에서도 매니저들의 그 자산 배분에서 현금 비중이 5% 이상이었고, 그리고 주식이나 하이힐드로부터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는 것 역시도 이제 심리가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근거라고 제시를 했고요. 반면에 이제 이렇게 매수의 때가 왔다라고 하고는 있지만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체적인 의견은 이제 비관론 진영이죠. 이번에도 인플레이션도 쇼크이고, 그리고 금리 인상도 그래서 쇼크 수준으로 가파르게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성장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분기쯤에 매도세가 다시 나올 수가 있다라고 자체적으로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2분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당장은 그래도 매수 신호가 나왔다고 하는 게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갑게 들리는데, 미국 증시는 이미 2주 연속 반등하지 않았습니까? FOMC 회의 결과 발표 이후에 확실한 좀 분위기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가르게 될 관건은 뭐가 될까요? 네, FOMC가 확실하게 좀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S&P 500 지수가 3월에 약 한 4%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낙폭을 회복한 것을 더해서 월간으로도 상승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돌아왔고, UBS에서는 매파 연준이나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에도 결국은 주식에 대안이 없다라고 이 같은 좀 반등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FOMC 전주에도 증시가 저점을 찍었었어요. 근데 이때는 예전부터 이제 팬데믹 이후에 계속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던 것처럼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금리 인상을 확인한 후에 매수세가 좀 집중이 됐고, 그러면서 50bp 인상할 수 있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 이 같은 좀 공포를 극복하는 모습이다. FOMC가 전환점이 긍정적으로 됐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렇듯이 이제 연준과 시장이 눈높이를 맞췄지만은 앞으로의 근데 관건도 긴축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서 시황에서 전해주셨지만은 주요 IB가 이제는 50bp를 한 2회에서 4회 정도 올해 인상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시장이 계속해서 공포감을 또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연준은 금리를 올리면서도 경기의 연착륙, 소프트 랜딩을 바라고 있지만은 시장에서 이를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서도 경기 침체 없이 인상 사이클이 진행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도를 할 만큼 이 소프트 랜딩 가능성에 대한 좀 회의론, 이런 부분들 결국은 긴축이 앞으로도 중요한 시장의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준에서 앞으로의 긴축 방향을 어느 정도로 잡느냐에 따라서, 긴축 속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도 좀 약간의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공개할게요.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LNG라는 키워드인데, 미국의 LNG 시대가 다시 도래한 것 같습니다. 미국 LNG 수출 기업들이 강력하게 성장할 만한 토대가 마련된 건데요. 주말 사이에 뉴스 다들 보셨을 겁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유럽연합이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가스 협정을 타결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유럽은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수출을 줄이고 미국으로부터 가스 수출을 늘리겠다는 협정을 맺은 건데, 미국은 올해 유럽에 최대 150억 입방미터의 액화 천연가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런 LNG 물량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밝혔습니다.
또 유럽은 최근 아주 빠르게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행동에 돌입했죠. 지난 3월 초에는 리파워 EU라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안에 러시아산 가스 수입의 75%를 줄이는 방안을 이미 내놨고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미국과 호주를 비롯한 국가들에서 LNG를 수입하는 계획을 여기에 담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미국의 LNG 수출 기업들이 분명한 수혜를 입을 만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건데요. 덕분에 미국 최대 천연가스 생산 기업과 미국 최대의 천연가스 수출 기업들은 이날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가스를 유럽에 수출하는 양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가장 큰 LNG 수출 허브를 보유하고 있는 셰니에르 에너지가 이날 5.5% 올랐는데 셰니에르 에너지는 참 이름도 그리고 티커도 재밌습니다. LNG라는 티커를 쓰고 있기 때문에 뭐 잊을 일도 없죠. 자, 이 외에 천연가스 생산 기업인 EQT 코퍼레이션이 11% 올랐고요. 또 LNG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조달을 하고 있는 텔루리아는 또 21%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최대 LNG 수출 기업인 셰니에르 에너지에 대해서 저는 궁금해지더라고요. 자, 이 기업에 대한 월가의 평가가 어떤지 궁금하고 이미 뭐 올해 들어서 47%가량 올랐거든요. 지금 매수해도 될지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올해 상승한 것뿐만이 아니라 지난 1년간도 100% 정도 이 기업 주가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신고가 행진을 계속 벌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최근의 이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외에도 이제 예를 들어서 지난 3월 16일에도 연방정부로부터 LNG 수출을 확대해도 된다는 그런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이제 7거래일 중에 6일을 상승을 하면서 또 18.6% 정도 이 기간 동안 또 상승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주요 기관에서도 이제 업사이드를 점점 좀 높게 보고 있는데 바클레이즈에서 목표 주가를 131에서 160달러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142에서 150달러로 목표 주가를 올렸고 매수 의견은 그대로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기업을 좀 살펴보면은 다른 뭐 에너지 기업과 마찬가지지만은 에너지 가격에 따라서 좀 실적이 좀 들쭉날쭉하거든요. 그러면서 흑자가 났다가 적자가 났다가 이렇게 이익 구조가 좀 불안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뭐 자체 이슈도 좀 있습니다. 투자정보 웹사이트 시킹알파에서는 환경보호 물결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생산이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을 좀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잠재적 리스크도 함께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리스크는 있는 상황이지만 월가에서는 분위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 셰니에르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이제는 망고다라는 키워드인데 뭐 망고가 무엇일지 일단 과일은 아닐 테고 망고가 뭘까요? 네, 빵을 이제는 뭐 더 이상 힙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빵이 이제는 의미가 퇴색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망고가 등장을 했거든요. 역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분석인데 반도체주를 여전히 주목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벨 테크놀로지의 M 그리고 브로드컴과 AMD 아날로그 디바이스의 티커 첫 글자인 A 그리고 엔비디아의 N 글로벌 파운드리스의 G 그리고 온세미의 O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망고 반도체 주식에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BOA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YTD 기준으로 11% 정도 하락을 했는데 S&P 500이 5% 정도 하락한 것에 대비해서도 더 부진했다. 변동성 때문에 섹터에 대한 좀 심리 자체가 좀 훼손이 됐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하지만은 빠르게 이제 디지털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에서 반도체 구조적인 중요도는 아무리 말해도 과장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뭐 엔비디아나 마벨 그리고 브로드컴 등이 엔드마켓으로 갖고 있는 이제 클라우드, AI, 기업용 그리고 통신 이런 부분의 시장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여전히 반도체주 주목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반도체주 가운데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가 사실 뭐 지난 최근에 크게 오르는 일도 있긴 했습니다만 인베스터 데이를 지나고 나서 뭐 주가가 하락하기도 하는 등 좀 이렇게 들쭉날쭉한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이벤트에 대한 평가는 어떤 건가요? 네, 3월 21일에서 24일에 GTC 2022가 있었고 그리고 젠슨 황 CEO의 키노트가 3월 22일에 공개가 됐는데 말씀해 주셨듯이 24일에 인텔의 이제 파운드를 활용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한 것 외에는 다른 날은 3월 22일부터 모두 좀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정보 웹사이트 모틀리 풀에서도 GTC 2022가 플랍이었냐, 완전 뭐 실패였냐 이런 또 화두를 던지는 그런 기사를 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주요 기관의 이번 이벤트에 대한 평가는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좀 우호적인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중점적으로는 AI 플랫폼을 이제 업데이트를 했고 그레이스 CPU를 공개를 했고 새로운 옴니버스 등을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JP모건에서 여전히 AI라든지 고성능 컴퓨팅, 게이밍, 자율주행 모두 다 경쟁사 대비해서 한두 걸음은 앞서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목표 주가 $350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클레이즈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도 GTC 결과 확인한 후에 똑같이 목표 주가 $350로 유지를 했거든요. 현재 주가 대비해서 뭐 한 26% 정도 업사이드를 여전히 점치고 있기 때문에 이벤트 자체에 대해서 뭐 평가가 부정적인 건 아니다. 이런 분위기를 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 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이번엔 영국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최근 우버와 관련된 좋은 소식이 몇 가지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뉴욕 택시도 우버로 잡는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주말 사이에 영국에서 나쁘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현지 시간으로 토요일에 우버가 영국 런던에서 30개월 동안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승인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영국 런던의 교통당국 대변인이 공식 성명서 발표를 통해서 우버에게 2년 반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개인 임대 차량 라이선스를 부여했다고 밝혔는데요. 자, 우버가 런던에서 사업을 못했던 건 아닙니다. 계속 사업을 하고 있었고, 하지만 우버는 과거에 2번이나 런던에서 퇴출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퇴출이 2017년이었었고요. 두 번째 퇴출이 2019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버는 매번 라이선스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마다 영국에서 퇴출되는가 마는가 하는 이런 불확실성이 존재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2년 반 동안 앞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승인을 받은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런던 교통당국이 우버에게 추가적으로 30개월 영업권을 부과했다고 해서 우버의 실적이 갑자기 크게 증가할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우버의 영국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은 크게 해소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버에게 런던은 유럽에서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또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우버가 여전히 적자이긴 합니다만 리오프닝과 맞물려서 기대감도 있고요. 또 여기에 지난주 뉴욕 택시도 우버로 잡을 수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버에 대한 월갈 평가가 궁금하거든요. 매수해도 될까요? 우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보여지죠. 근데 최근에 확실히 좀 분위기가 올라오는 것 같고, 이제 3월 11일에 도이치방크에서 매수 커버리지 게시한 것이 단기적으로 주가에 좀 업사이드로 작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성장 시장에서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도 매수 의견 그리고 목표 주가 $55를 유지를 했는데, 우버 라이드의 이제 가격 그리고 대기 시간이 운전자가 부족한 그런 상황이 피크를 쳤던 작년 2분기 대비해서 현저하게 낮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 운전자 부족이 심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가 상승에도 성장세가 강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좀 분위기가 다시 한번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회의론도 여전히 좀 존재를 하는데 RBC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최근에 우버에 대한 목표 주가를 65에서 $50로 내렸어요. 그러면서 좀 상반된 얘기를 했습니다. 운전자 부족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센티브를 더 많이 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비용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경쟁사의 리프트 대비해서도 대기 시간이 길다. 그러면서 좀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체적 리오프닝 분위기 그리고 자체적인 좋은 이슈들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올라오고 있는데 여전히 좀 뭐 잠재적 리스크, 뭐 운전자 부족 이런 거를 또 주시하고 있는 IB도 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지난 금요일과 주말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네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이었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